여러분이 동영상 보고 왔어요? 증거법부터 나가면 된다라고 내가 민사법 1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알겠어요? 증거법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재판 내지는 판결을 지금 절차적으로 프로세싱을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판결 절차, 재판 절차. 그럼 판결이라는 거, 재판과 판결이란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같이 말을 쓸게요. 그래서 재판 판결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반대 국면에서는 의무죠. 확정하는 절차예요. 당사자가 뭔가 분쟁이 있어서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이 분쟁 해결을 받고자 법원에 요청을 한 이런 행동을 소를 제기한다. 이런 말을 쓰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적인 여러 가지 방식은 꼭 재판 절차 내지는 판결 절차만 있는 건 아니에요. ADR이라고 대체적 Dispute Resolution 해결 절차가 따로 또 있어요. 그 밖에도 간이한 여러 가지 절차 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재판이라는 분쟁 해결 절차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은 일단 보류하고 본격적인 제일 핵심적인 분쟁 해결 절차인 판결 절차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 절차는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라고 이야기해요. 그 권리 반대 국면에서 의무 이것에 대한 혼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결론을 내려주는 권리 의무를 확정해주는 이런 절차예요. 이 권리 의무 확정된 권리 의무를 실제 실현하는 절차는 그 다음 단계에 민사 집행, 강제 집행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데 그럼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이 재판 내지는 판결의 구조의 메커니즘은 판사가 법원이 어떻게 확정하느냐 권리 의무를 확정하느냐 그럼 여러분이 권리의 종류에는 크게 물권과 채권이 있어요. 그럼 채권의 예는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뭐 매매 대금 청구 뭐 이런 게 채권이죠. 물권은 소유권, 저당권 이런 거죠. 그럼 이런 채권과 물권이라는 권리를 법원이 어떻게 확정하느냐 실제 그 권리는 동영상 등을 보면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그 권리, 반대 국면의 의무는 관념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물권, 소유권 관념적으로 만든 거예요. 어떤 물건에 대한 지배권으로서 관념적으로 만든 거예요. 채권, 사람에 대한 청구권 만든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럼 판사가 그 관념적인 것을 어떻게 너한테 있다. 너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의무가 있다. 너 그 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권리 의무는 관념적인 것이니까 그 자체로는 이렇게 만져보고 뭐 그래서 너한테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 그 관념적인 것을 있다 없다를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3단의 이 판단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을 소전제로 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해서 즉 법규가 대전제로 돼서 권리 의무라는 이 것을 확정한다. 즉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민법 586조인가 뭐 보면 소비대차가 있어요. 그럼 소비대차의 개념이랄까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주는 차주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차주는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한다. 소비대차는 무상이에요, 원칙은.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낙선계약이에요. 그 자체 요물계약이 아니에요. 약정하는 것인 거예요. 실제는 돈 가겠지만 요물, 돈 가는 게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상이 원칙이에요. 이자 없는 게 원칙이에요. 상사적인 계약은 유상이 일반적이겠지만, 그렇지만 뭐 실제는 친한 친구끼리야 무상이지만 금융기관으로 친다면 그건 다 상사적으로 볼 수 있고 뭐 유상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원칙은 무상이에요. 뭐 그런 기본 개념은 민법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익혔을 거예요. 그럼 그러한 소비대차에 의해서 나오는 대주와 차주의 관계에 있어서 약정하고 돈을 금전 등을 그쪽한테 건네 주어야 될 게 대주의 의무예요. 차주는 변제기가 지났을 때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해야 되는 게 약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조문을 보면 민법, 그런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결국 대주는 나중에 동종, 동질, 동량으로 변제기 이후에 받을 채권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다라고 싸우면, 그 다음에 빌려간 사람은 예컨대 왜 지금 분쟁이 됐겠냐면 실제 상황은 여러분이 도 볼 수 있지만 빌린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돈이 없어서 뭔가 못 갚고 있고 뭐 이런 분쟁이 태반일 가능성은 많지만, 우리가 지금 법적인 의미에서는 예컨대 빌린 적이 없다라고 한다든지 변제했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라든지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빌려갔다라고 지목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원고가 돼서 피고로 해서 낸 거예요. 그럼 자기의 금전 반환 청구권을 지금 법원에 의해서 확정받으려면 소비대차라는 기반을 설명해서 내가 대주로서 차주가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급기야 청구에 이르렀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그래 너 돈 받을 권리라는 채권, 반환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대여 사실, 그런 약정 사실을 가지고 민법 598조였을까? 500 몇 조? 민법? 598조. 민법 598조의 법규에 따라서 결국 반환 청구권이 원고 너한테 있다고 손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지금 변제가 됐다든지 빌린 적이 없다든지 해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든지 해서 피고의 손을 들어주든지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든지 하는 이 권리 의무를 여기서 확정하는데, 그 확정의 메커니즘은, 구조는 사실을 확정해야 돼요. 법규를 그 다음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반환 청구권의 가타부타를 얘기해 주는. 그러면 실제 당사자 싸움은 아까 돈 빌렸는데 사실상 못 갚는 걸 논외로 한다면 어디서 싸움이 벌어져요? 요 대여 사실, 빌린 적 없다. 빌린 적 없다 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급기야 소가 제기된 거예요. 그럼 이 법규 자체 민법은 누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법관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싸움의 내용은 이 사실의 확정을 둘러싸고 싸움을 하는 거고,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민법 등의 실체법을 배우는 것은 이 법규의 해석 적용 효과, 뭐 요건 이런 것을 둘러싸고 배우는 공부는 여기에서 국내에서 배우는 거고, 실제 벌어지는 싸움은 사실의 확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이 어떻게 본다면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사실의 확정은 꼭 누가 더 잘하느냐는 오히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잘할 확률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사실 확정까지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판사가 법규 해석 적용 이런 것은 대단히 트레이닝되고 잘했지만 사실 확정만은 꼭 그 사람이 잘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래도 제일 법관이라는 조직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임에는 틀림없고 제일 우수한 머리 좋은 집단임에는 틀림없지만, 예컨대 새파란, 그러니까 그 노친네들이 쓰는
뭐 표현을 한다면 새파란 애가 무슨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공부만 한 놈이 남의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지 28살 결혼도 안 해본 년놈이 그 어른들 말에 친다면 남의 가정사, 이혼사, 자식 걱정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법은 하다라는 거죠. 그 불신적인 그런 게 깔려 있다면. 이 사실의 확정에 대해서 깔린 거겠죠. 법규가 그런 놓친 애들도 법규의 해석 적용은 뭐 그건 인정하겠죠. 나오는 불신은 이런 데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사실의 확정이 실제 싸움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의 확정이라는 것에서 반대로 돼버리면 법규의 적용이 뭐 됐다고 해도 결론은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의 확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로 이제 변호사가 될 거니까 원고든 피고든 거기에 전력 투구해서 자기 의뢰인한테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 사실 확정이 다툼이 되면 이 사실 여부가 다툼이 되면 확정하기 위해서 증거에 의해서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증거 수집 제출 이런 것의 역할이 변호사한테 대단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은 이런 이론적인 걸 가르치는 거지 실제 증거 수집 제출을 어떻게 알아? 당장 그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사실은 여러분이 무슨 민사실 뭐 리갈 클리닉 이런 데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배워지고 있는 건지 무슨 시험용으로 변질돼서 가르치는지 체육 시간에 수학 영어 가르치듯이 하고 있는지 라고 말하면 나만 또 체제 반항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막 눈에 보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응?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끄떡이는 사람은 약간의 체제 반항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서 나를 응원하는데 대부분은 수능적으로 뭐 그냥 시험 공부나 하고 잘해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좀 밉겠죠. 이런 소리 하는 게. 응? 하여튼 증거 수집 제출 이런 것까지를 내가 다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뭐 나는 또 실무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난 잘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여기 할 수는 없어요. 난 이론적인 것만 가르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잡담성으로 내가 막 소송하고 한 것, 나 변호사 같은 걸 안 해서 뭐 처음에 조금 한 거는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는 조금씩 얘기해 주는데 하여튼 뭐 뭔가 증거 수집하려고 뭐 녹음기를 몰래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 관계자 만나러 다니고 뭐 이런 거 원래 변호사 할 때 별로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거 재밌어 했었어요. 약간 탐정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걸 되게 재밌어 했었어요. 뭐 잠입 취재 뭐 이런 거 옛날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소니 이렇게 얄팍한 요 정도 크기 마이크 같은 거 갖고 그렇게 해서 녹음 뜨면 사실은 위법 수집 증거,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렇게 동의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런 거를 뚫고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그런 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가끔다 얘기는 하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그게 변호사의 역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요 수업에서는 가르쳐 줄 수가 없고 그런 것을 배우라고 제공되는 수업 등이 로스쿨 취지상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거나 변형되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같아요. 하여튼 이 사실의 확정이라는 게 대단히 지금 결국은 판결 절차의 구조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듯이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끌고 오냐면 지금 증거법을 배우려는 거예요. 사실을 확정을 해야지 이제 판결이 내려지는 건데 그 확정에 있어서 증거에 의해서 싸움의 다툼의 내용을 자기 측면에서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고 그 증명을 하기 위한 그 개념 등부터 지금 절차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원이 직무이자 직책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여러분은 민상법을 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거기서 오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판이 되는데 이 사실의 확정을 둘러싼 다툼은 여러분이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의 그 법률심이라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다툼은 대법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사실적인 다툼은 1심, 2심, 대법원까지의 세 번의 판단을 받느냐 부분서 2심까지만 받는 거고, 법률적인 측면은 1심에서도 작동을 하고, 그게 불만이면 2심에 항소를 하고, 그것이 또 불만이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데, 그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것은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사실 확정에 대해서 왜 A라는 사실로 판단 안 해주고 A 여집합 AC로 했느냐라고 하는 다툼은 어디서는 이제 그쳐야 돼요.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 그쳐야 되고 대법원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실은 대법원 단계에 이 사실적인 불만을 끌고 가요. 어떻게든. 근데 원리대로 한다면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메커니즘을 재판의 구조를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증거법에 이렇게 목차를 어떤 교과서든지 목차를 보면 증거법에 가서 보면 첫 번째 제 속에서 제 1챕터가 증거법 총론이랄까 어떤 개념적인 얘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펼쳐주고 있어요. 증명이라는 게 뭐냐, 증거 방법이라는 게 뭐냐, 증거 능력이라는 게 뭐냐, 증거력이라는 게 뭐냐, 엄격한 증명이라는 게 뭐냐,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게 뭐냐, 본증이라는 게 뭐냐, 반증이라는 게 뭐냐 등등의 얘기를 증거법 총론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챕터로 바뀌면 두 번째 챕터에서는 증명의 대상이라는 챕터가 나와요. 그럼 증명의 대상이라는 것을 교과 속에서 막 오리무중으로 읽지 말고 요 그림만 봐봐요. 지금 판결의 구조를 보면 증명의 대상은 법규의 해석 적용은 누가 알아서 직책이다 책무로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거니까 증명한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법원이 알아서, 판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증명의 대상은 뭐예요? 사실이죠, 사실. 그러니까 챕터 2에 어떤 교과서든지 보면 증명의 대상이라고 해서 쭉 보면 첫째, 사실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 이제 처음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경험칙이 쓰여요, 여기서. 경험칙은 뭐예요? 경험에 의해서 기납적으로 얻어진 어떤 법칙, 이런 거예요. 예컨대 제주도에 이상한 길이 하나 있다고, 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착시 현상 때문에 있다고는 하지만 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 질량이 있는 것은 높은 데서 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납적으로 물은 높은 곳에서 밑으로 흐른다, 뭐 이런 거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의 대전제로 법규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칙이, 판단자인 법관이 경험칙을 써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사실을 인정한다든지 할 때 경험칙이 쓰여요. 그러니까 경험칙도 법규와 마찬가지로 대전제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 총칙이라든지 법학개론에서 보면 어떤 법원, 그때의 법원은 어떤 재판소의 의미의 법원이 아니라 법의 어떤 근원 보면 법규가 있고 뭐 조리가 있고 학설이 있고 뭐 이런 거 배웠는데, 법규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험칙은 어떤 조리적이랄까 어떤 판단자 입장에서 또 하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대전제가 되는데, 이러한 경험칙이 그럼 역시 증명이 대상이 될 거냐라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다면 좀 아까 같은 논리로 법규는 증명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경험칙은 법규의 대상, 경험칙은 증명의 대상이 일단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머리 좋은 사람은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받아들여. 내가 이렇게 얘기해. 어? 경험칙은 증명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라고.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판사의 경험칙이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혼자만 이상하게 짱돌같이 생각하면 그건 이제 탓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읽다 보면 뭐예요? 현저한 경험칙 위반은 상고 이유로 삼을 수는 있다. 뭐 이런 규절이 어딘가 한번 보면 나와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험칙은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판단자인 사람한테 맡겨져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증명의 대상에서 보면 첫 번째, 사실은 증명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 법규는 증명의 대상이 되느냐? 원칙적으로 증명의 대상이 안 된다. 세 번째, 경험칙 증명의 대상이 되느냐? 원칙적으로 증명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만 법규와 경험칙에는 어떤 하나 단서적인 얘기가 있어요. 외국의 특선, 아프리카의 무슨 막 거의 부족성의 간섭적이랄까 어떤 지역적 특수성의 바탕을 둔 법규가 지금 우리 판단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상황이 나와요? 여러분이 국제사법이라는 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법의 저촉이 있어요.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 와서 무슨 어떤 결혼을 했는데 뭐 이혼을 해야 됐는데 저쪽은 뭐 그런 사유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있고 우리하고 가서 그쪽 법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과연 그런 법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요. 그런 어떤 특수한 외국의 어떤 이런 법규는 우리 판사가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히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법규는 판단자인 법원에게 맡겨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경험칙은 이 대전제로 법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명의 대상이 되느냐 보면서 원칙적으로 없지만 아주 전문적인 경험 법칙은 그건 좀 도움을 필요로 해요. 감정인이라든지 어떤 학식이랄까 뭔가 어떤 노하우적인 게 가미돼서 아무리 판사가 똑똑하지만 그걸 전지전능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의 경험칙이라면, 전문적인 경험칙이라면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물이 높은 데서 밑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예를 들어 뭔가 수면제를 먹었는데 뭔가 사람이 거의 치사량에 이르려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어떤 성분이 있는 어떤 이런 거는 조금 아무리 판단자인 법관이 알 수가 없어요. 경험칙이. 그런 경우는 증명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증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그 다음 기절로 교과서를 읽다 보면 나와요.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서 그럼 이러한 경험칙, 좀 아까 말한 법규가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럼 엄격한 증명으로 해야 되느냐, 자유로운 증명만으로 족하냐, 이런 게 또 하나 설명이 들어가요. 그럼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 개념이 뭐냐? 둘 다 증명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그러면 증명이라는 데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엄격하냐, 자유로우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식의 증거조사 절차를 밟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자유로운. 엄격한은 지금 제시되고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국의 특수한 법규 등 같은 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반드시 엄격한 증명으로까지 요구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라는 설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있어서의 개념은 둘 다 증명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이 자유로운 증명하고 또 뭐하고 헷갈릴만 하냐면 여러분이 증명과 소명하고 개념하고 헷갈릴 만한데 증명과 소명에 있어서의 그 소명하고 자유로운 증명하고 헷갈릴 만한데 자유로운 증명은 증명이에요. 엄격한 증명은 물론 증명이지만 자유로운 증명은 증명이에요. 소명은 증명 정도에 이르지 않고 조금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한 그런 거 지금 증명이랄까 뭔가 확정을 하려는 것에 있어서의 농도가 조금 약해도 된다는 의미. 증명 그 자체는 10중 8구 막 퍼센트로 굳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막 거의 10중 99% 이런, 왜냐면 이게 자연적으로 과거의 역사적의 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과거 사실을 판단을 위해서 증명하는 거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실험해내서 증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0% 이런 말을 쓸 수는 없는 건데 거의 그러리라고 보이는 그런 것을 증명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소명은 그냥 개연성 정도랄까 퍼센트로 굳이 말한다 한 5, 60% 이런 느낌에서 그런 일이 있겠구나 정도만 느낌이 와닿는 정도에서도 될 수 있다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그 증명과 소명이라는 개념을 구별하고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있어서의 개념은 둘 다 일단 증명이란 말이 붙으니까 소명하고 헷갈리지 마라. 이제 그런 개념까지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좀 아까 그냥 나온 김에 증명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게 어려워요. 나중에 교과서 읽은 사람은 보면 현대형 소송이라고 해서 막 과거에 생각하지 않았던 막 여러 가지 지금 했는데 그게 제조물 책임이라든지 의료가오라든지 이런 거, 환경 오염 이런 것 등은 증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개념이 쓰이냐면 최근에도 베트남 전쟁에 파견됐던 사람들이 제초제 그것에 의해서 후유증으로 하는 손해배상 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 주장 중에 확률적, 비율적 인과관계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있다 아니다인데 이 사람들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퍼센트적으로 100% 있다 없다를 못 해내니까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인과관계 등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 하나 비율적, 확률적 이런 증명, 이런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자연과학적인 증명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재판위에서 하는 증명은 어떤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역사적인 이런 증명으로서 시점상의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챕터 2에서 그럼 증명의 대상으로서 법규와 경험칙을 탈락시키니까 뭐만 남아요? 사실만 남잖아요. 그럼 사실 남는 것 같고 챕터 3로 가버리면 어떤 제목이 붙어요? 이거는 챕터 3로 갔더니 불요증 사실이란 챕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챕터 2에서 법규와 경험칙을 탈락시키고 증명의 대상은 사실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속에 들어와서 챕터 3에서는 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중에 이제 증명의 대상은 되는데 뭐는 또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민사소법 288조에 증거법의 첫 조문에 불요증 사실,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로서 자백된 사실 등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여러분이 실체법인 사법의 사적자치 등을 발판으로 해서 소송법에 있어서는 변론주의가 작동한다라고 이래서 배웠고 변론주의의 두 번째 명제가 자백의 구속력이에요. 당사자끼리 사적자치의 실체법적인 싸움에 있어서 절차법적인 싸움에 있어서 그것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면 그대로 사실이 인정의 기초로 하라라는 불요증 사실로서 자백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챕터 3에서 불요증,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로서는 자백된 사실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 지금 잘 보세요. 챕터 2에서 챕터 3으로 사실만 떼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자백 사실. 물론 이제 자백으로 볼 수 있는 자백 간주 사실. 그 다음에 공지의 사실 등이 불요증 사실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챕터 3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챕터 4 번째로 가면 이제 책마다 조금 순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증거조사 절차를 직접 소개하는 식의 챕터로 펼쳐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단 그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해서 증거조사 했을 때 법관이 재량으로 자유심증으로 재량으로 심증 형성을 한다라는 챕터가 등장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자유심증, 심증 형성은 법관의 재량으로 하는 것인데 그 심증 형성에 있어서 진위 불명, 인지 아닌지가 불명으로 됐을 때 과연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테크닉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증명 책임이라는 챕터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현대형 소송 중에서는 그 증명이 쉽지 않은데 그 뭔가 제초제 때문에 참전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 신체적으로 이상한 징후가 와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꼭 그럼 그 제초제 때문에 그런 거냐? 라는 게 또 딱 부러지지가 않으니까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입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랬을 때 뭐 그 증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증 책임의 수단이라든지 이런 불리함, 그 다음에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증명 입증 책임에 있어서 그것을 완화하거나 수정하려는 이론 등등도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명 책임, 입증 책임 뭐 이런 챕터가 하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실제 증거조사 절차에 대한 챕터가 또 하나 있는데 그럼 증거조사는 6가지가 있어요. 인적인 증거조사로서 증인 여러분이 그 다음에 감정인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의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가 실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본인 신문이 있고 물적인 증거로서는 문서의 기재 내용이 증거가 되는 서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유체물에 대해서 사람의 오간에 의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검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적인 증거는 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이 있고 물적인 증거는
서증, 검증이 있어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 기타의 증거라고 그래서 이런 IT 기술 등이라든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렇게 증거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이런 것 등이 등장하니까 그것을 기타, 그 밖의 증거라고 그래서 법에 완벽하게 못 규정하고 그때그때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민사법 자체에는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규칙에다 추가적으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규율할 수 있게끔 규칙에 맡기고 있는 기타, 그 밖의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각종의 증거조사 방법이 한 챕터로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실제 시험에는 보세요. 사실의 확정에 대해서 시험으로 아까 말한 대로 실제 재판에 있어서는 법규의 해석 적용도 중요하지만 이 사실의 확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테스트하기가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사실의 확정을 어떻게 지금 물리적으로 시험, 여러분이 보는 시험은 다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시작하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를 뭐 어떻게 테스팅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한계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그냥 사실이 있는 거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A로 될 수도 있고 B로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테스트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의 확정은 테스팅하기가 힘든데 시험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고 주로 이제 서증 조사하는 거와 관련돼서 이제 시험은 자주 물어보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거기서 시험 범위에서는 등장하는 게 자주 서증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챕터를 굳이 또 말한다면 이제 증거 보전이라는 것은 형사소송에도 있고 증거법은 사실은 미국 법적으로 보면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같이 규율될 수도 있어요. 미국 법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법과 민사소송에서 증거법이 따로 있지만 아마 형사소송에서도 증거 보전도 있을 거예요. 비슷해요. 어떤 증거 조사를 제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미리 증거 조사를 해두는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증거 보전 절차가 한 챕터가 있어요. 그럼 증거법의 전체 교과서적인 구조 내지는 조문적인 구조는 그렇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크게 입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 학습을 하도록 하세요. 이해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증거법 얘기 등등을 첫날이니까 개요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됐어요?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그대로 이제 질문하면서 확인하면서 자기가 여기서 따로 복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학습 효과가 훨씬 높다고 교육학에서의 논문 등에 다 나와요. 여러분은 나는 그렇지 않는데 라고 하면 혼자 이상한 거예요.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맨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만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렇게 수능돼서 살아왔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실제 효과는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듣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첫날이니까 하도록 하고 방식이나 수업 방법은 얘기했고 레슨